안녕하십니까. 자, 이번 강의는 140페이지 챕터 7이죠. 의사표시입니다. 굉장히 중요한 부분이죠. 일단 의사표시의 의의는 우리가 앞에서 많이 했어요. 그죠? 의사표시란 의사를 밖으로 표시하는 거다. 다른 말로 하면 원하는 바, 바라는 바를 밖으로 표시하는 것이 뭐죠? 의사표시다. 이게 의의고. 이번 의사표시의 구성 요소가 나와 있는데 뭐 특별한 건 없습니다. 자, 의사표시가 뭐로 구성되어 있느냐? 그냥 적혀 있는 대로 의사와 표시로 구성되어 있다. 이렇게 이해하면 되고요. 요 표시를 우리가 뭐라 하느냐면 표시행위라고 하고, 요 의사를 원하는 바죠. 이걸 우리가 효과의사라고 하는 거죠. 그래서 의사표시란 의사표시, 효과의사와 표시행위로 구성되어 있다라고 이해하시면 돼요. 그래서 교재 보시면 1번 효과의사에서 의사적 요소 읽어보시면 되겠죠. 2번 표시행위에서 행위적 요소 이렇게 나와 있어요. 그죠? 표시행위 개념 나오고 우측에 방식이 나오는데 여기서 좀 한 가지만 좀 용어 정리 자료도 기억하시는데, 우리가 의사표시라는 것은 명시적 의사표시도 있고요. 묵시적 의사표시도 있는 거예요. 그 다음에 아무것도 안 하는 침묵은 뭐가 있냐면 원칙적으로 의사표시가 아니에요. 자, 이런 얘기입니다. 제가 우리 집 살래? 라고 물어봤어요. 그때 그쪽에서 응, 내가 살게 라고 얘기했다면 뭐죠? 명시적 의사표시죠. 사겠다는 말은 안 했는데 고개를 끄덕여요. 그럼 끄덕이는 것은 결국 뭐예요? 사겠다는 뜻이죠. 또 아니면 사겠다고 말은 안 했는데 다음날 계좌를 조회해보니까 그 인간이 저한테 계약금을 보내왔어요. 그러면 계약금을 보내온다는 것은 결국 뭐 하겠다는 거죠? 사겠다는 뜻이죠. 이런 것들을 우리가 뭐라 하냐면 묵시적 의사표시라고 해요. 다시 말하면 묵시적 의사표시라는 것은 아무것도 안 하는 것이 아니라 의사표시로 볼 수 있는 행위가 존재하는 것이 의사표시인 거예요. 근데 우리 집 살래라고 물어봤더니 멀뚱멀뚱 쳐다봐요. 침묵을 지켜요. 그럼 그것은 사겠다는 말도 아니고 안 사겠다는 말도 아니니까 침묵은 원칙적으로 뭐가 아니에요? 의사표시가 아니에요. 교재에는 침묵이 예외적으로 의사표시가 되는 경우도 나와 있어요. 근데 그것까지 기억하면 오히려 헷갈립니다. 그래서 우리는 의사표시란 명시적 의사표시와 묵시적 의사표시가 있고, 묵시적 의사표시는 아무것도 안 하는 것이 아니라 의사표시로 볼 수 있는 행위가 존재하는 경우가 묵시적 의사표시고요. 아무것도 안 하는 침묵은 뭐가 아니죠? 의사표시가 아니다라는 거 기억해 두시면 됩니다. 끝이. 그 다음에 우측 하단에 3번 의사표시에 관한 이론이 나와요. 자, 이런 문제입니다. 의사표시는 일치돼야 되는 거예요. 근데 만약 이것이 불일치됐을 때 표시된 대로 효과가 발생하면 이걸 우리가 표시주의라고 하고요. 속마음대로 효과가 결정이 된다면 이걸 우리가 의사주의라고 하는 거거든요. 그럼 여기서 이제 우리가 뭘 할 수 있냐면 표시주의하고는 규범적 해석이 연결된다는 걸 알 수 있죠. 의사주의는 무엇과 연결돼요? 자연적 해석과 연결된다는 걸 우리가 알 수가 있잖아요. 그러면 규범적 해석이 원칙이니까 우리 민법은 표시주의가 뭐예요? 원칙인 거예요. 자연적 해석이 예외니까 의사주의는 뭐예요? 예외인 거죠. 그럼 결과적으로 우리 민법은 표시주의와 의사주의를 모두 갖고 있으니까 일단은 절충주의인데 뭐가 원칙이죠? 표시주의가 원칙이니까 정확히 말한다면 표시주의에 치우친 기운 절충주의를 채택하고 있는 것이 우리 민법인 거죠. 따라서 표시주의 규범적 해석이 원칙이고요. 의사주의 자연적 해석이 뭐예요? 예외인 거죠.
그래서 교재 142페이지 오시면 우리 민법의 태도에서 제가 지금 말씀드린 내용이 나와 있고요. 조심할 것은 혼인한다, 약혼한다, 이혼한다 같은 가족법상 의사표시는 표시주의가 아니라 의사주의를 취하고 있다는 거 따로 하나 기억해 두시면 되겠죠. 그 다음 2절에서 의사표시의 불일치에서 진이 아닌 의사표시가 나오고 있습니다. 일단 여기서부터는요, 다 뭐예요? 시험 문제가 나온다고 봐야 돼요. 그래서 요 진이 아닌 의사표시도 시험 문제가 나온다고 보고 공부를 하셔야 되고요. 그만큼 뭐 한 거죠? 중요한 부분인 거죠. 자, 한번 생각해 보자고요. 자, 진이 아닌 의사표시가 뭐냐? 의사와 표시가 불일치됐어요. 예를 들어서 속으로는 10원짜리 하나 줄 마음이 없으면서 말로는 1억을 주겠다라고 했어요. 이렇게 불일치됐는데 불일치됐음을 알면서 하는 것을 우리가 진이 아닌 의사표시라고 합니다. 이 진이 아닌 의사표시는 우리가 흔히 쓰는 말은 거짓말입니다. 거짓말. 그렇지 않습니까? 속으로는 10원짜리 줄 마음 없으면서 야만 내가 1억 줄까? 이렇게 떠드는 건 우리가 거짓말인 거잖아요. 그래서 이게 거짓말에 대한 법적 효과를 공부하는 부분이고요. 참고로 지금 현재 개정될지 안 될지 모르겠지만 민법 개정 그 사항이 뭐죠? 국무회의에 통과돼 가지고 법제처에서 입법 예고까지 된 사항이 있는데 뭘 개정하려고 하냐면 내용을 개정하려고 하는 것은 아니고 용어가 너무 어려우니까 용어를 좀 쉽게 개정하자 이런 의미에서 개정안이 지금 추진 중이고요. 그 내용을 보니까 진이 아닌 의사표시를 뭘로 개정하려고 하냐면 거짓 의사표시로 개정하려고 해요. 이해되시죠? 그죠? 그죠? 거짓 의사표시. 거짓말이 뭐예요? 진이 아닌 의사표시죠. 저는 개인적으로 그거를 왜 빨리 개정을 해야지 2015년 지금 와가지고 개정하려고 하는지 이유도 잘 모르겠고 더더구나 난감한 것은 그게 국회에서 통과될지 안 될지도 좀 의문스러워요. 저는 개정안이 통과돼야 된다라고 생각을 하는 사람 중에 한 명이지만 안 될지도 모르겠어요. 아무튼 진이 아닌 의사표시라는 말은 거짓 의사표시, 거짓말에 관한 법적 평가를 말합니다. 자, 우리가 효과는 알아요. 이렇게 의사표시가 불일치됐으면 법률행위 해석을 하게 되고 원칙적으로 무슨 해석이에요? 규범적 해석이니까 표시된 대로 1억을 줘야 된다. 원칙적으로 뭐 한 거죠? 유효한 거죠. 다만 예외적으로 자연적 해석을 합니다. 언제 자연적 해석을 합니까? 상대방이 알았거나 알 수 있었을 경우에는 자연적 해석을 하니까 속마음대로 1억 줄 필요 없다. 뭐가 되는 거죠? 무효가 되는 거죠. 여기까지 우리가 법률 해석하고 내용이 똑같고요. 추가되는 것은 뭐냐면 다만 이 무효를 가지고 선의의 제3자, 모르는 제3자에게 뭐 하지 못하냐면 대항하지 못합니다. 그러면 여기서 의문이 생기죠. 아니 뭐 우리가 아까 했던 정강의 때 했던 법률행 해석하고 내용이 똑같은 거 아니야? 똑같습니다. 왜 그러냐면 민법 규정이라는 것은 아무렇게나 만드는 게 아니라 법률적 연구, 이론의 근거에서 뭐가 만들어지는 거죠? 민법 규정들이 만들어지는 거예요. 그래서 법률행위 해석이라는 이 이론에 의해서 107조, 108조, 109조 해가지고 민법 규정들이 만들어지는 거기 때문에 제가 법률행위 해석을 설명드리면서 조금 난해할 수도 있고 이론적일 수도 있지만 좀 이해해 두시면 좋다라고 말씀드렸던 것이 여기도 포함되는 거죠. 자, 법조문 읽어볼까요? 107조입니다. 1항. 의사표시는 표의자가 진이 아님을 알고 한 것이라도 그 효력이 있다. 원칙적으로 뭐예요? 유효하다. 그러나 상대방이 표의자의 진이 아님을 알았거나 이를 알 수 있었을 경우에는 무효다. 이왕 전항의 의사표시의 무효는 누구한테요? 선의의 제3자에게 대항하지 못한다. 이해되시죠? 의 나와 있고 요건 보시면 간단합니다. 1번 의사표시가
존재해야 됩니다. 2번 내심의 효과 의사와 표시, 의사 표시가 불일치돼야 되고요. 3번 표지가 진야 표시 불일치를 스스로 어떻게 해요? 알고 있어야 되겠죠. 만약에 모른다면 그건 뭐예요? 실수한 거니까 착오에 의한 의사 표시가 되고요. 거짓말이 되려면 어떻게 해요? 뻔히 알면서 해야 되겠죠. 4번 왜 그딴 거짓말 했는지 이유나 동기는 묻지 않습니다. 그 다음에 관련 판례 가지고 두 판례가 나와 있는데 대단히 중요한 판례입니다. 자, 첫 번째 판례를 설명드리기 전에 다른 예를 들게요. 다른 판례입니다. 갑이라는 사람이 있었어요. 그 사람은 사립대 교수였는데 이 양반이 뭐가 문제냐면 학생을 성추행했다라는 혐의를 받고 있었어요. 그래가지고 이제 학생들이 어떻게 해요? 뭐 붕괴하겠죠, 그죠? 그래서 변택에서 물러가라 하고 막 데모하고 막 난리가 난 거죠. 자, 근데 문제는 뭐냐면 이런 사실이 언론에 보도가 되면 대학에서 뭐죠? 큰 타격을 입겠죠. 그래서 재단 이사장이 나서가지고 웬만하면 관두라고 얘기를 하는 거죠. 그랬더니 갑이 뭐라 그랬냐면 자신은 성추행을 안 했다라고 주장을 해요. 그래서 을이 뭐라 그러냐면 네가 했고 안 했고가 중요한 게 아니라 지금 이런 사실 언론에서 보도가 되면 우리 대학 한순간에 막 간다. 그러니까 네가 웬만하면 사직을 하면 애들이 데모 간두고 조용해질 것이고 조용해지면 내가 기회를 봐서 너를 복직시켜 주겠다라고 얘기를 하는 거죠. 그래서 갑이 어떻게 해요? 사직서를 냈어요. 근데 나중에 복직이 안 되는 거예요. 그래서 갑이 요 을을 상대로 재단을 상대로 뭐 하는 거죠? 소송을 제기하게 됩니다. 자, 갑의 주장이 이건 결론이 아니라 뭐죠? 갑의 주장입니다. 갑은 뭐라고 주장하냐면 자신은 사직할 마음이 없었다는 거죠. 그런데도 불구하고 사직서를 냈으니까 의사표시가 뭐죠? 불일치됐고 물론 자신도 어떻게 해요? 알면서 했다는 거죠. 그러면 요 사직서 제출 행위는 뭐란 얘기예요? 진이 아닌 의사표시란 얘기고 근데 누가 시켰냐면 재단 측에서 시켰잖아요. 그러면 상대방은 명백히 뭐예요? 악이니까 이거는 뭐죠? 무효다. 뭐가요? 사직서 제출 행위가. 따라서 사직한 바가 없으니까 자신을 복직시켜달라고 주장하면서 뭐 하는 거죠? 소송을 제기하게 됩니다. 여기까지는 갑의 주장입니다. 이것에 대해서 우리 법원은 받아들이고 있지 않습니다. 왜냐하면 진이 아닌 의사표시 진이 요 의사는 전체를 놓고 따지는 것이 아니라 요 사직서를 제출한다는 특정한 행위로 범위를 좁혀서 따져야 된다는 것이 우리 판례 입장입니다. 다시 말하면 진정으로 관둘 마음이 있느냐 없느냐 요렇게 전체를 놓고 따지는 것이 아니라 요 사직서를 내는 요 특정한 의사표시 특정한 행위로 범위를 좁혀서 따져야 된다는 것이 우리 판례의 확고한 태도입니다. 자, 그러면 범위를 좁혀보자고요. 요 사직서를 제출하는 요 행위만을 놓고 보면 이 사람은 조용해질 때까지 사직할 마음이 있었던 거죠. 따라서 사직할 마음으로 사직서를 낸 거니까 의사 표시가 뭐가 되어 있는 거죠? 합치되어 있다는 거죠. 따라서 이것은 진이 아닌 의사 표시가 아니기 때문에 상대방이 알든 모르든 상관없이 뭐예요? 항상 유효한 거고 따라서 복직시켜 줄 필요가 없다라고 판시하고 있습니다. 이 부분을 굉장히 많이 어려워하시고요. 질문도 많이 하시는데 다시 한번 말씀드릴게요. 자, 갑은 진정으로 관둘 마음이 없는 건 맞아요. 그죠? 그죠? 동의하시죠? 그죠? 근데 문제는 진정으로 관둘 마음이 있느냐 없느냐 요렇게 따지는 게 아니라 요 사직서를 낸다는 요 행위로 범위를 어떻게 해요? 좁혀서 따져봐야 된다는 거죠. 그러면 이 사람은 조용해질 때까지 뭐예요?
사직할 마음으로 뭘 낸 거죠? 사직서를 낸 거니까 요 행위로 범위를 좁혀놓고 보면 의사표시가 뭐가 되어 있어요? 합치되어 있습니까? 갑의 의사는 뭐가 아닌 거죠? 진이 아닌 의사표시가 아니란 얘기예요. 자, 첫 번째 판례 한번 읽어볼게요. 비진이 의사표시에서 진이란 특정한 내용의 의사표시를 하고자 하는 표의자의 생각을 말하는 것이지. 표의자가 진종으로 마음속에서 바라는 사항을 뜻하는 것은 아니다까지 끌어볼게요. 다시 말하면 진종으로 마음속으로 관둘 마음이 있느냐 없느냐 이렇게 따지는 것이 아니다. 특정한 의사표시에 관련된 진이다. 따라서 갑은 조용해질 때까지 관둘 마음으로 사직서를 냈으니까 사직할 마음으로 사직서를 냈으니까 의사표시가 뭐가 되어 있어요? 합치되어 있다는 얘기인 거죠. 이해되시죠? 그 다음에 이제 또 생각해보자고요. 제가요 길을 가는데 누가 몽둥이를 들고 아저씨 3만 원만 줘 그래요. 그 말은 뭐야? 안 주면 저를 좁혀겠다는 뜻이잖아요. 그래서 제가 무서워가지고 두드려 맞을까 무서워가지고 3만 원을 줬어요. 이걸 진이 아닌 의사표시로 볼 것인가 문제인 거예요. 물론 만약에 진종으로 3만 원을 줄 마음이 있느냐 없느냐 이렇게 따지게 되면 이것도 뭐가 돼요? 진이 아닌 의사표시가 되는 거죠. 근데 그렇게 따지는 것이 아니라 3만 원을 주는 그 행위로 범위를 좁혀서 따져보자고요. 그러면 행위만을 놓고 보면 저는 3만 원을 줄 마음으로 3만 원을 준 거죠. 10만 원을 줄 마음으로 3만 원을 준 게 아니잖아요. 따라서 3만 원을 지급하는 행위로 범위를 좁혀놓고 보면 의사표시가 뭐가 됐어요? 합치되어 있으니까 그것도 뭐가 아니에요? 진이 아닌 의사표시가 아닌 거예요. 처음부터 다시 읽어볼게요. 비진이 의사표시에서 진이란 특정한 내용의 의사표시를 하고자 하는 표의자의 생각을 말하는 것이지 표의자가 진종으로 마음속에서 바라는 사항을 뜻하는 것은 아니라고 할 것이므로 비록 재산을 강제로 뺏긴다는 것이 원고의 본심으로 잠재되어 있었다 하여도 원고가 강박에 의하여서나마 이 사건 증여를 하기로 하고 그에 따른 증여의 의사표시를 한 이상 증여의 내심의 효과 의사가 결여된 것이라고 할 수는 없다. 다시 말하면 진이 아닌 의사표시는 아니라는 판례입니다. 물론 이 사건의 경우에는 강박이 있었으니까 우리가 다음에 배울 강박을 이유로 뭐 할 수는 있겠어요? 취소할 수는 있어요. 다만 이 자체가 뭐는 아니에요? 진이 아닌 의사표시는 아니라는 유명한 판례죠. 아주 잘 나옵니다. 그 다음 두 번째 판례도 대단히 중요해요. 자, 두 번째 판례는 논리는 계속 일관됩니다. 자, A라는 학교가 있었어요. 근데 이 학교가 K라는 은행으로부터 대출을 받으려고 하는데요. 대출을 받을 수가 없는 상태예요. 이게 왜 이런 일이 벌어지냐면 사립학교법에는 이런 게 있습니다. 학교 건물이나 학교 토지를 담보로 해서 대출 받을 수 있는 한도를 엄격하게 제한하고 있어요. 왜 그러냐면 학교가 돈이 필요하다 그래서 건물이나 또는 토지, 운동장을 담보로 해서 돈을 이빠이 빌리게 되면 나중에 돈을 못 갚았을 때 경매가 되고요. 그것이 경매가 된다면 이제는 그것은 돈 문제가 아니라 학생들이 길거리에 나앉으니까 사회 문제로 바뀔 수가 있겠죠. 그래서 대출 받을 수 있는 한도를 엄격하게 제한하고 있고요. 그 한도가 이미 초과됐기 때문에 더 이상 대출을 받을 수 없는 상태였습니다. 근데 재밌는 거는 이 학교 안에 있는 선생님들은 대출이 잘 되죠. 왜냐하면 신분도 확실하고 선생님들은 웬만하면 도망가지 않으니까 대출을 잘 해줍니다. 그죠? 그래서 이 학교에서 갑등 교직원들을 내세운 거죠. 그래서 이 교직원들이 자기 이름으로 뭘 했냐면 대출을 신청을 했어요.
그리고 이 대출금은 학교로 갔습니다. 학교로 갔고요. 또 그동안 원금도 이자도 학교에서 뭐하고 있었어요? 내고 있었던 거죠. 근데 문제는 뭐냐면 이 학교가 없어져 버렸어요. 학교가 없어져 버리니까 은행 입장에서는 돈을 받을 데가 없었던 거죠. 그러니까 이 교직원들한테 돈을 갚으라고 뭘요? 소송을 제기하게 됩니다. 어떤 상인지 아시겠죠? 그래서 이 교직원이 이런 주장을 하는 거죠. 자신들은 대출할 마음이 없으면서 대출을 신청했으니까 의사표시가 뭐죠? 불일치됐고, 물론 자신들도 어떻게 해요? 알면서 했다는 거죠. 다만 은행의 행위를 놓고 보면 요 대출금을 학교에다 직접 지급했다는 말은 은행도 그 사실을 뻔히 알고 있었다는 얘기죠. 무슨 얘기입니까? 요거는 지인이 아닌 의사표시인데 상대방이 악이기 때문에 요 대출 신청 행위는 뭐라고요? 무효다라고 갑이 뭐한 거예요? 주장한 거죠. 요 문제에 대해서 우리 판례는 똑같은 논리를 반복합니다. 자, 전체를 놓고 갑이 진정으로 대출을 신청할 마음이 있느냐 없느냐 따지는 게 아니라 요 대출을 신청한다는 요 행위로 범위를 어떻게 해요? 좁혀서 따져야 된다는 거죠. 그러면 갑은 은행 가서 자기 이름으로 대출을 신청할 마음으로 신청하는 거죠. 다시 말하면 뭐 학교를 위하든 어떻든 간에 대출을 신청할 마음으로 신청한 것이니까 의사표시가 뭐가 돼 있어요? 합치가 되어 있다는 거죠. 그래서 이것은 뭐가 아니에요? 지인이 아닌 의사표시가 아닌 것이고 은행이 알든 모르든 상관없이 뭐 한 거예요? 유효한 거니까 교직원들은 돈을 갚아야 된다라고 판시하고 있습니다. 이것도 잘 나와요. 자, 읽어볼게요. 학교 법인이 사립학교법상의 제한 규정 때문에 그 학교의 교직원들인 소외인들의 명의를 빌려서 피고로부터 금연을 차용한 경우 피고 역시 그러한 사정을 알고 있었다고 하더라도 위 소외인들의 의사는, 다시 말하면 교직원들의 의사는 위 금전의 대차에 관하여 그들이 주채무자로서 채무를 부담하겠다는 뜻이라고 해석감이 상당하므로, 다시 말하면 대출을 신청할 마음으로 신청했다고 해석함이 상당하므로 이를 지인이 아닌 의사표시라고 볼 수는 없다. 따라서 항상 뭐한 거죠? 유효한 것이고 은행이 알든 모르든 상관없이 그것은 고려할 필요가 없다라고 판시하고 있으니까 꼭 기억해 두시기 바랍니다. 근데 재밌는 거는 이런 판결이 나오면 이제 일반 댓글 같은 거 보면 법원이 썩었네, 그죠? 이런 그지 같은, 우리나라는 사법부가 완전 개판이야. 이렇게 나오게 되는데 여러분들 이거 시험과 상관없는 얘기지만 판사가 만능은 아니죠. 법원이 만능은 아니에요. 이런 얘기입니다. 다시 말하면 판사는 원고와 피고의 주장에 대해서 누구의 주장이 맞는지 그런지를 뭐죠? 판단해 줄 뿐인 거예요. 다시 말하면 피고가 불쌍하다 그래서 피고를 뭐죠? 판사가 도와주는 건 아닙니다. 그렇기 때문에 판사 입장에서는 이 사람이 안 됐고 어리석었다 하더라도 뭐 주장이 잘못됐다면 그 주장한 것을 근거로 해서 판결을 내릴 수밖에 없는 거죠. 뭐 정의라는 건 없는 겁니다. 그래서 이 경우에도 나중에 똑같은 일이 또 생기는데 사건이 많은데 그때는 뭐냐면 요 교직원 측에서 승소하게 돼요. 그때는 주장을 잘해서 그런 거고요. 그것도 좀 이따가 뒤에서 또 다시 한번 또 봐야 됩니다. 일단 기억해 두시고. 효과 1번 원칙 유효합니다. 따라서 표시된 대로 효과가 발생하고요. 2번 예외에서 상대방이 알았거나 알 수 있었으면 무효가 됩니다. 넘겨보시면 복잡한 내용이 나와 있는데 이건 이제 설명드릴 거고, 먼저 관련 판례부터 좀 생각을 해볼게요. 관련 판례. 자, 요거는 이제 예외에 관한 판례인데 아주 대표적인 판례입니다. 자, 이건 어떤 문제냐면 근로기준법에는 과거에 일정 기간 근무하면, 이게 제가 정확히 모르는데 1년 이상 근속하게 되면 퇴직금을 지급해야 된다라고 규정이 되어 있대요. 원래는 이제 2년이었는데
개정을 통해서 1년으로 바꾼 것 같더라고요. 그러다 보니까 기업자 입장에서는 근로자들의 근무기간이 1년이 넘는 게 대단히 곤혹스럽죠. 뭘 줘야 돼요? 퇴직금을 줘야 되니까요. 그래서 어떻게 했냐면 1년이 되기 직전에 일괄해서 뭘 받았어요? 사직서를 받았어요. 그러고 나서 그 다음날 이 근로자들은 뭐 하는 거죠? 정상 출근하는 거죠. 또 1년이 되기 직전에 근로자들이 일괄해서 뭐죠? 사직서를 받았어요. 그 다음날 뭐예요? 정상 출근하는 거예요. 이걸 어떻게 볼 것인가 문제입니다. 일단 1년이 되기 직전에 사장이 내라 그러니까 내지만 그 다음날 정상 출근한다는 말은 요 사직서를 내는 요 행위로 범위를 좁혀놓고 받더라도 의사표시가 뭐죠? 불일치되어 있는 거죠. 그죠? 다시 말하면 사직서를 내면서도 나는 내일 출근해야지 이런 마음이잖아요. 그 말은 뭐예요? 사직할 마음도 없이 사직서를 냈고 또 물론 근로자들도 어떻게 해요? 알면서 했으니까 이건 뭐예요? 진의한 의사표시입니다. 다만 이러한 행위를 누가 시켰습니까? 사장이 시켰으니까 상대방이 뭐예요? 악인 거죠. 따라서 사직서 제출 행위는 무효가 되고 요 근로자들은 계속해서 뭐 한 거예요? 근속을 한 거니까 사장은 요 근로자들에게 퇴직금을 지급해야 된다는 대표적인 판례입니다. 제가 읽어보지는 않겠지만 한번 읽어보시기 바라고 이게 뭐예요? 진이 아닌 의사표시에 해당한다는 점. 사장이 시켰으니까 악이고 따라서 사직서 제출 행위가 무효라는 것까지 꼭 기억해 두시기 바랍니다. 3번 제3자에 대한 관계에서 누구한테 대항하지 못하죠? 선의 제3자에게는 대항하지 못합니다. 자, 여기까지 왔는데 진의 아닌 의사표시는 문제가 두 가지 형태로 나와요. 제가 열심히 설명드린 판례를 물어보는 문제도 나오고요. 그 다음에 지금부터 설명드린 요 진의 아닌 의사표시에 관한 기본적 효과를 사례로 구성을 해가지고 사례를 물어보는 문제도 아주 잘 출제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요 사례도 검토해 봐야 돼요. 다행스러운 것은 요 진의 아닌 의사표시에 대한 사례가 나온다면 고정적입니다. 그래서 항상 나오는 사례만 나오기 때문에 한 가지 사례만 정확하게 이해하시면 돼요. 자, 이런 문제입니다. 갑이라는 사람이요, 아파트를 소유하고 있는데 이 아파트를 을에게 증여하겠다고 했어요. 그렇지만 속으로는 증여할 마음이 없고 뻔히 알면서 했어요. 다시 말하면 이 증여가 진이 아닌 의사표시인 거죠. 그러고 나서 갑이 을에게 이전 등기를 해줬어요. 그때 을이 자기 앞에 등기된 것을 기하로 병한테 팔아먹고 병한테 이전 등기를 해줬다. 이 사례가 아주 고정적으로 나오게 되는 거죠. 자, 그럼 생각을 해보자고요. 진이 아닌 의사표시는 원칙적으로 뭐하죠? 유효하죠. 따라서 을은 원칙적으로 요 증여도 유효하고 등기도 유효하니까 을은 원칙적으로 확정적으로 뭘 취득하는 거죠? 소유권을 취득할 수가 있는 거죠. 다만 을이 알았거나 또는 알 수가 있었다면 요 진이 아닌 의사표시가 무효니까 증여가 무효니까 을은 뭘 취득하지 못하는 거죠? 소유권을 취득하지 못하는 거죠. 그죠? 자, 그럼 생각해 보자고요. 원칙적으로 유효하고 알았거나 또는 알 수 있었으면 무효잖아요. 그러면 이게 또는이니까 알기만 해도 무효고 몰랐다 하더라도 알 수만 있어도 무효잖아요. 그러면 원칙에 따라서 을이 소유권을 취득하려면 을은 결국은 뭐 해야 되냐면 선이이고 and 무과실이어야 하는 거죠. 그죠? 그럼 여기서 이제 의문이 생깁니다. 아니 이거 원칙과 예외가 뒤바뀌어 있는 거 아닌가? 아니 선이이고 거기다가 과실까지 없어야 비로소 뭘 갖게 돼요? 소유권을 갖게 되니까 원칙이 더 어려운 거 아닌가요?
이런 의문이 들게 되는 거죠. 그죠? 알아도 무효도 알 수 있어도 무효잖아요. 그럼 이게 원칙과 외를 왜 뒤바꿔 놨느냐? 자, 이런 얘기입니다. 진이 아닌 의사표시가 원칙적으로 유효하다는 말은 을은 선의이고 무과실임을 뭐 받는다는 얘기예요? 추정을 받는다는 얘기예요. 따라서 을은 자신이 선의이고 무과실임을 뭐 할 필요 없는 거예요? 입증할 필요가 없다는 얘기가 되는 겁니다. 다시 말하면 진이 아닌 의사표시는 원칙적으로 뭐 한 거예요? 유효한 거예요. 따라서 이 을은 나는 선의이고 무과실한 거 입증할 필요 없이 원칙적으로 뭘 취득해요? 소유권을 취득하는 거고요. 따라서 갑의 입장에서 을이 알았거나 알 수 있던 사실을 뭘 해야지만요? 입증해야지만 을이 소유권을 취득하는 것을 뭐 할 수 있는 거예요? 막을 수가 있다는 의미에서 원칙적으로 뭐 한 거예요? 유효한 거죠. 좀 이해해 두시고 아무튼 을이 소유권을 취득하려면 선이고 무과실해야 되고요. 알았거나 알 수 있으면 무효가 되니까 그때는 뭘 취득하지 못해요? 소유권을 취득하지 못해요. 그 다음에 병입니다. 을이 만약에 원칙에 따라서 소유권을 취득했다면 병은 모르고 샀던 알고 샀던 항상 뭘 취득하겠어요? 소유권을 취득하겠죠. 왜요? 이미 누구 거예요? 을 거니까요. 근데 만약에 을이 알았거나 알 수 있었다는 이유로 요 증여계약이 무효가 돼서 소유권을 취득하지 못한다면 이때 병은 선이여야 되고요. 악인 경우에는 소유권을 취득하지 못하죠. 왜냐하면 진이 아닌 의사표시가 무효인 경우에는 선의 제3자에게 대항하지 못하기 때문에 진이 아닌 의사표시가 무효여서 을이 소유권을 취득하지 못한다면 병은 뭐인 경우에만요? 선의인 경우에만 소유권을 취득하게 되는 거죠. 이 적어놓으니까 이것도 은근히 복잡해지죠. 그래서 나중에 시험 문제가 나오거나 그러면 이것도 굉장히 어려워하는 부분이기도 하니까 한번 꼼꼼히 점검하시고 확실하게 내 거로 만드실 필요가 있는 사례입니다. 그 다음에 이제 4번 적용 범위가 나오죠. 1번 상대방 없는 단독 행위에도 적용이 됩니다. 다만 상대방이 없다면 상대방이 알았거나 알 수 있었다는 것은 존재할 수가 없으니까 항상 뭐가 되겠어요? 유효가 되고요. 2번 적용이 보조 배제되는 경우에서 가족법상 행위, 신분행위에 대해서는 적용되지 않습니다. 왜냐하면 가족법상 행위는 항상 뭘 취해요? 의사주의를 채택하니까요. 그 다음 중요한 것은 밑에 두 번째 줄 공법상 행위, 소송상 행위에도 적용되지 않습니다. 그래서 주의할 점 우측에 관련 판례인데 그래서 사표를 쓸 때 사표를 쓰는 것이 나오면 조심할 게 있다는 거죠. 아까 제가 그 변태 교수를 말씀드리면서 제가 사립대 교수라고 적었어요. 왜 일부러 사립대라고 그랬냐면 만약에 그 양반이 국립대 교수라면 이 얘기가 달라진다는 거예요. 왜냐하면 국립대 교수면 신분이 공무원이고요. 공무원의 사직서의 제출은 국가를 상대로 하는 거기 때문에 그것은 사법상 행위가 아니고 공법상 행위이기 때문에 민법이 적용되지 않습니다. 따라서 우측에 판례는 공무원의 사직서 제출 행위는 공법상 행위이기 때문에 뭐는요? 진이 아닌 의사표시가 난 민법 규정이 적용되지 않는다는 판례니까 결론이라도 꼭 기억해 두시기 바랍니다. 자, 이번 강의 여기까지 하고요. 다음 강의 때 이어서 들어가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